수괴부를 몰락시키는 한수, 몰수 복수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안찬일 박사님과 전 북한 총정치국 중좌인 심주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몇 가지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 궁금증에 답하는 순서 마련해 보겠습니다. 태용호 공사께서 그 몰라수다 북한수다를 한 회도 빠지지 않고 보셨다고 언급을 하셨는데 이걸 저희가 이제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본 프로가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개, 이만갑, 모란봉클로, 몰수북수, 베나티브이죠. 이 3개 프로를 가장 눈여겨봤다는 건 이 사람이 평소부터 대한민국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근데 그 대한민국을 가장 잘 알려주는 게 이 세 개 프로였다. 대표적인 프로를 이렇게 지정했다는 거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그 레벨의 북한의 엘리트들이 아마 그만큼 우리 심주일 목사님도 그러셨겠지만 대한민국에 대해서 학습하고 대한민국을 선택하고자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희가 더 열심히 그렇죠. 정진하겠다는 말씀. 자부심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죠. 김정은 신년사에서 네. 자기가 뭐 능력이 부족했다 그리고 뭐 사과한다라고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뭐 능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죠. 네.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신격화된 김일성 패밀리 안에서의 3대로 있으면서 절대적인 존재인데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부족했다, 능력이 없어서 또 뭐 이러저러한 인민들 생활도 잘 이끌지 못했다, 이런 데까지 끌고 간진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런 방송이 신년사에서 이제 언급됐다면 제 생각에서는 고도화된 아주 전략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방송이 나가면 밑에 간부들이 또 인민들이 우리가 일 잘못해서 장군님이 저렇게 걱정하신다고 대성통곡하면서 전당적으로 신년사 접수 도의하고 그 관철을 위한데 모든 정말 이 전당 전군 전민을 아마 총동시키는 그런 여러 같은 그런 정치 액션들이 아마 지금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 또 면이 있었군요. 그렇죠. 신년사 자체가 그래도 북한이라는 이 폐쇄 국가에서 최고 통치권자가 직접 발언을 하는, 그래서 김정일은 뭐 한 36년 동안 단 한 번도 못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지금 벌써 5번째인가 신년사를 하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하나의 그 선동적인 큰 그 메시지가 있고, 또 어떤 뭐 학자들은 이것을 전략적 기만이다, 북한 인민들이 이제 기만하게 하나의 그 프로파간다로 활용하는데, 한 앞으로 김정일이자 말씀하신 그 최고 통치권자의 자기 반성, 뭐 겸손, 이런 것은 앞으로 아마 북한 내에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물론 그 신년사 작성의 최종 검토자는 김여정이었겠죠. 왜 김여정이가 그런 문구를 삽입하도록 허락했는지 그 정치적 의도는 아마 곧 드러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심주일 선생님 지금 목사님이시죠? 예. 예, 40대 중후반에 탈북하셨고 탈북한 지도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북한에 있을 때 총정치국 중좌로 이제 일을 하셨습니다. 네, 정치장교로 있었죠. 중좌물은 이제 중령에 해당하는 계급. 예. 총정치국이라는 데가 그러면 과연 이제 무엇을 하던 곳이냐, 이게 궁금합니다. 예, 총정치국이 무엇을 하며 총정치국이란 그 존재가 이제 어떤 직능을 수행하는가 하는 문제는 이제 그 한국 분들도 잘 모르고, 네. 그러다 나니까 저 아메리카도 잘 모르고요, 온 세상이 잘 몰라요. 근데 총정치국은 우리 그 전에 그것부터 알아야죠. 북한군의 성격부터 알아야 돼요. 북한군은 노동당 규약에 조선인민군은 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다, 이렇게 딱 조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 사명이 노동당에서 규정해 주신 그 북한군의 성격으로부터 이제 사명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러려면 이제 그 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다, 말하자면 이것은 당의 군대라는 소리죠. 당의 군대. 우리 국군은 말 그대로 나라의 군대고
국민이 군대로서 네. 국군인데 네, 대한민국 예. 군은 네. 근데 북한은 노동당의 군대다 이거죠. 노동당의 군대. 그렇기 때문에 노동당이 군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당이 통제를 받아야 되고 당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당의 용도를 받아야 되고 그걸 받으려니까 군대 안에 당의 용도를 실현할 수 있는 당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민무력부족으로 인민군장위원회가 조직되는데 인민군장위원회가 회의를 할 때는 인민군장위원회가 자기 기능을 수행하지만 회의라는 건 회의하고 끝나면 다음 회의까지 기간에는 그 당 회의에서 결정된 결정을 집행할 그 어떤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구가 총정치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총정치국은 조선인민군당 위원회 상설적인 위원회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총정치국장 황병선은 조선인민군당 위원회 위원장이죠. 예. 그래서 당의 용도를 집행하는 조선인민군 육해공군을 대표한 이제 그 당위원회가 총정치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이해하기가 우리처럼 아는 분들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금방 이제 이해가 되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안 박사님도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나 제가 한국에 와서 계속 이 문제를 놓고 어떤 데 가서 얘기를 해도 대북 전문가들도 그렇고 특히 우리 국군 안에 있는 크나큰 이제 장교들도 그렇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 예. 그렇기 때문에 총정치국이 인민군장위원회이면 그다음에 군정병정이 있어요. 공군사령부가 있고 해군사령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육군이 있는데 이 군정사령부에 내려가도 그 군정사령부 안에 당위원회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 군단이 있는데 군단에 가면 군단 정치부가 있는데 그게 당위원회예요. 그다음에 사단에 내려가면 사단 정치부가 있는데 그게 사단 당위원회예요. 연대 내려가도 연대 당위원회가 있고 대대 내려가도 촉당위원회가 있고 중대 내려가면 세포가 있고 이래서 유일적으로 당 조직이 어디서부터 다 이렇게 조직되는데 그 조직을 통해서 당의 유일적 용도가 획일적으로 용도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북한군 군대는 당의 용도를 떠나서는 조금 더 자기의 모든 작전을 비롯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굉장히 영향력도 막강하고 실제 권력도 어마어마한 조직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군서열에서 네. 과거는 이제 인민무력부장이 1위고 뭐 총참모장이 2위, 총정치국장이 3위였습니다. 원래 북한이 그래도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는. 근데 그 조명록 때부터인가요? 이게 총정치국장이 군서열 1위입니다. 황병서가 군서열 1위 아닙니까? 군인으로서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황병서는 군인으로서는 유일한 상무위원입니다. 그래서 군이 그만큼 정치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뭐 좀 쉽게 설명드리면 좀 잘 말씀해 주셨지만 북한은 군단 사령관 이상이면 거의 최고인민의 대의원 우리 국회의원과 마찬가지죠. 네. 또 이 당원들은 밑에 내려오면은 뭐 중사 상사들은 또 거의 당원이고 그래서 이 군대가 완전히 이 국가의 중립에 서야 할 군대가 정치화돼 있다. 이게 이제 중국 공산당의 그 인민해방군식을 이제 도입한 건데 원래 북한군도 만들어질 때는 소련 군식을 도입했기 때문에 정치가 약했는데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과 같이 싸우다 보니까 그 도입을 했고 김일성이 유일 사상 체계에 의해서 중국을 능가하는 이 군대가 정치화됐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많은 겁니다. 아까 북한 군대는 뭐 노동당의 뭐 혁명적 무장력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북한에서 말하는 노동당 당중앙이라는 거는 결국 김정일, 김정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은 본질에 있어서 김정은 군대예요. 김정은 군대. 예. 노동당의 군대는 곧 김정일 군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구호가 김정은을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고종구예요. 네. 네, 고종구. 그래서 가령 전쟁이 일어나서 북한군이 상대측 이제 그 상대측으로부터 밀린다, 후퇴를 하게 돼 있다 하면 사실 북한군은 북한 인민들과 북한 영토를 지키지 못해도 돼요.
김정은과 그 사령부만 따라가면서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사명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 뭔가 이거는 뭐 개인의 무장력이지. 사병화됐다. 네. 그래도 할 말이 없습니다. 총정치국 중재다 그러면은 되게 북한에서는 어느 정도 위치입니까? 이것도 한번 꼭 알고 싶습니다. 오늘 이게 우리 세미나 탈북 지도자들이 세미나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아주 재밌는 유머를 사용하셨는데 네. 최주할 우리 탈북자 동지회장 상주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보다는 별 하나가 높은 자리인데 우리 대령급이죠. 네. 중자신데 뭐 사실 북한에서는 정치 장교가 상자도 꼼짝 못하게 한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뭐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당적으로 책임을 지는 일꾼이기 때문에 지휘관들은 이 당 일꾼한테 잘못 보이면 그 당 일꾼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영호 공사도 주용 대사관에 공사고 꼭대기 현악봉 대사가 있지만 이 사람이 당비서라는 말입니다. 네. 대사관에. 그럼 당비서가 더 힘세지 대사가 더 힘센 건 아니에요. 물론 행정적으로 상징적으로 힘이 있지만 그래서 총정치국 중자면은 뭐 밑에 회의 지도를 내려왔다. 사단급에 내려면 뭐 대자나 이런 사람들도 그게 슬슬 기해야지 이 당적으로 걸려들면 이게 자리가 뺏기니까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해가. 막강한 위치네요. 예. 구체적으로는 어떤 일을 하신 겁니까 북한에서? 그 북한 당 조직 구조를 좀 알아야 돼요. 네. 어떤 당위원회나 기본 당 조직 안의 그 기본 축은 조직부와 선전부예요. 당 중앙위원회가 조직 지도부가 되어 있고 선전 선동부가 되어 있는 것처럼 밑에 내려가면 조직부가 있고 선전부가 있는데 그렇다 이제 뭐 군대 안에 사회는 그렇다죠. 군대 안에 조직을 보면은 간부과가 있고 총무과가 있고 청년사업과가 있고 네. 이렇게 다 있지만 그러나 기본은 당연에서 기본 부서는 조직부다. 외긴 가면 조직부가 이제 우리 박사님 말씀한 바와 같이 우선 인사권 가지고 있죠. 네. 인사권. 그 다음에 하루에 일어나는 모든 부대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말 작전, 후방, 보위 할 것 없이 모든 일을 다 조직부가 장악하게 되어 있어요. 조직부가 장악해서 그것을 상급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그런 일이 있어요. 군단사령부에 제가 있을 때 군단사령관은 이제 그 별세알 내지 니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직무가 군단장이지만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및 후보위원이 되고 최고인민의 대원이 다 견집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단사령관이 자기 사무실을 떠날 때는 우리 정치부 사무실에 와서 딱 보고하고 떠나게 됐어요. 아, 일거수일투족을. 예,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당에다 보고하는 거예요. 예, 우리 계급을 보고하는 게 아니라 당에다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군단사령관이 그때 보고 안 하고 한번 떠난 적이 있어요. 네. 떠나면 군단사령관이 발길 닿는 곳마다의 당조직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보고가 올라옵니다. 군단사령관이 어디 갔으면 무슨 일하면 무슨 말을 했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일성이가 이렇게 얘기한 게 있죠. 군단사령관들이 당에 보고하지 않고 떠난다면 미 중앙정보부에 갔다 온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군단사령관이 이제 아랫단이 지도사업 내려갔다 올라온 다음에 이제 군단사령관 동지한테 내가 얘기를 했어요. 사령관 동지 위대한 스님께서는 이렇게 교시하셨습니다. 오늘 사령관 동지 미 중앙정부에 갔다 왔습니까? 아, 바로 그냥 직설적으로. 네. 이 자료는 꼭 보고해야 됩니다. 군단사령관이 아무리 별이 네 알이고 또 정치국 위원이고 최고민의 대원이지만은 얼굴이 새까매지는 거예요.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당의 통제예요. 이게 당적 통제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는 안 했습니다. 보고는 안 했지만 사령관 동지 앞으로 당 조직관념을 좀 더 신중하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된 데부터 이제 군단사령관은 216 벤줄 타거든요. 210년 람바가 김정일 생일 달한 216 벤줄 타요. 216. 네. 216. 이것은 그 어떤 처소도
그 승용차는 단속을 못해요. 세우질 못해요. 그 다음부터 제가 그 216 벤츠를 많이 얻어 탔어요. 자꾸 전화가 내려와요. 네. 오늘 어디 갈 데 없어? 내 차 가지고 가. 그래서 제가 그 보고를 하면 자기가 끝나는 걸 아니까. 예, 그런 보고 하나에 끝난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런 보고가 3번, 4번 올라가면은 그때 문제가 다르죠. 네. 잠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군단 사령관이면 우리 대한민국 국군으로 치면 장성급. 그렇죠. 성장 내지 네.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대의원이라는 게 물론 우리 국회하고는 좀 다르지만 어쨌거나 국회 격인데 그렇죠. 현역 군인이 들어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현역 군인이 최고인민회 대의원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687명 중에 군인들이 상당수 대의원으로 들어가 있고 근데 별 달면 자동으로 들어가는 아니, 선거나 그러니까, 이런 거 없이 물론 선거하죠. 그 사람도 군인으로서 대의원 선거에 참여해서 대의원으로 당선이 돼야 되는데 그쪽 선거라는 게 무조건 당선되는 선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상장 이상 군단 사령관 이상은 다 대의원이고 당원은 이게 뭐 군관은 다 100% 당원이요 하사관까지 다 당원이니까 이렇게 군대가 정치화되어 있는 군대 뭐 북한군이 최고고 뭐 인민해방군도 아마 그 비슷할 겁니다. 지금 그럼 하신 일이 말하자면 고위급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거를 비롯해서 감시해야 되고 네. 이제 그 당 조직 관리를 또 해야 돼요. 당 조직 관리, 당 구역상 요구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그 김일성이가 당 싸움 그러니까 정치 장기는 당 일꾼이죠. 본질에 있어서 당 일꾼인 것만큼 당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당 사업의 기본은 사령가의 사업이에요. 사령가의 사업에서 첫째는 간부들과의 사업이거든요. 그 다음에 당원들과의 사업, 그 다음에 군중과의 사업. 그러려니 간부들과의 사업에서 첫째는 인사권이에요. 네. 간부를 선발하고 내신하고 이미 간부된 사람들을 간부로서의 자기 임무를 잘 수행하도록끔 당적으로 지도하고 통제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12월 말이면 자기 부대 안에 모든 간부들에 대한 충실성 평가를 합니다. 인사고과네요, 말하자면. 네, 충실성 평가를 하는데 여기 마지막 결론이 뭔가 하면 승격 대상, 그다음에 고착 대상, 초리 대상 이 3가지 문제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결정해 놓고 이 문서를 그다음에 이제 그 해당 당위원회 그 비서처에서 다 그게 결정된다면 간부부로 넘겨져요. 그럼 간부부는 거기에 따라서 인사사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승격 대상, 고착 대상까지는 이제 뭐 현상 유지니까 알겠는데 처리 대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처리 대상은 이제 그 제대시키던가 예편시키던가 아니면은 그 동급 조동까지도 이제 처벌로 들어가니까 동급 조동 시키던가 그다음엔 그 많은 경우에 이제 옷을 벗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드는 의문이 북한에서는 모든 주거가 말하자면 직장을 통해서 집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군인일 때는 군인 사택을 받는 건데 제대를 시키면 소속이 없어지니까 당장 이제 오갈 데가 없어지는 건가요? 그 사람도 배치를 받죠. 제대시켜도 민간인으로 전락해도 뭐 그 사람 고향이 원래 저 함경북도 회령이었다. 그럼 회령으로 보내는 주고 또 거기서도 나름대로 직장을 주는데 명예롭게 제대한 사람과 무슨 이제 말씀하신 처리 대상으로 되면 거기 가도 아마 뭐 아주 말찍이나 겨우 차려지죠. 그렇죠. 자기 고향으로 보내주면 고향에 가면 지방당 조직 있잖아요. 지방당 조직에 모든 문서가 다 가요. 우리가 보내주는 문서가 그 당위원회로 다 보내요. 그러면 그 당위원회에서는 그 사람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보내준 문서를 보고 처리를 하는 거죠. 어떤 학자에게는 북한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감시를 너무 엄중하게 하다 보니까 처리해야 할 서류의 분량이 늘어나서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할 거다라는 예측을 한 적도 있습니다. 서류 뭐 많죠. 근데 보통 이제 대한민국에 제가 와서 느낀 것이 북한 보위부와 당 관계를 이제 많이 이제 전문가들이 연구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보위부는 뭐 북한 보위부는 철저하게 스파이 정치, 스파이 노릇을 하는 거죠.
원래 뭐 공식화된 거니까. 조선노동당은 공개화된 스파입니다. 공개화된. 모든 당원들이 다 정보원이에요. 무슨 문제가 제기되면 즉시로 당 조직에 보고하게 돼 있고 그 보고가 올라온 자료에 따라서 모든 걸 이제 결정하게 돼 있는 건데 보이부는 보이지 않는 스파이들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지만 당 조직은 공개화된 거예요. 공개화된 거. 누구나 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당에 와서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거 알고도 보고 안 했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다르죠. 그럼 안찬일 박사님은 그 대한민국에 귀순하셨을 때 그때 현역이셨잖아요. 예. 그럼 여기도 보고가 올라옵니까? 보고가 올라오나마나 네. 그건 이제 내적으로 이제 올라오죠. 모든 자료가 그렇습니다. 이게 육해공군이 다 알아야 되는 모든 병정 군력이 다 알아야 되느냐 정치 장교만 알아야 되느냐 이건 네. 그것도 국도 군단급 정치 장교만 알아야 되느냐 사단급 정치 장교만 알아야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다 이제 자료가 이제 오고 가고 하는 것이죠. 아까 김일성이 했다는 얘기 중에 장성급이라도 보고를 안 하고 어디 왔다 갔다 한 거면은 미국 정보기관 다녀온 걸 수도 있다. 이 얘기는 김일성도 미국의 정보력, 정보기관을 굉장히 의식했다는 얘기네요. 당연하죠. 미국을 그 인정하는 의심 안 하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북한 안에도 말하자면 북한에 반대하는 간첩 조직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뭐 그거 왜 없겠어요. 어느 나라나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 그러면 이 김일성의 이 얘기는 김일성도 그만큼 이게 신경이 쓰였다는 얘기겠죠. 대한민국과 미국의 정보기관일까요? 지칭했던 게. 그렇죠. 뭐 그렇게 이제 두려워하면서 또 이게 말하자면 정치 군관 제도를 만드는 것 자체는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쿠데타가 못 일어나게 군인이 총을 든 군인이 네. 자기한테 총불을 돌리면 이게 끝장나는 거니까 이중적인 지휘 체계를 만든 거 아닙니까? 군사 지휘 체계와 노동당 지휘 체계. 그래서 이게 누가 우위냐 계속 논쟁이 있어 왔는데 항상 그 논쟁의 끝에 가면 당 정치기관이 이기지 이 행정기관이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북한에서도 뭐 갑산파, 연안파, 뭐 국내파에서 김일성의 반대파들을 끊임없이 이제 숙청을 해왔는데 그러면은 처음부터 총정치국이 항상 우위였던 조직입니까? 총정치국은 이제 그 오진우 대장이 이제 무력부장 네. 차수가 무력부장이 있고 그다음에 조명록 총정치국장이 이제 있을 때만 해도 원래 북한은 사회당위원회하고 군대 안에 총정치국을 비롯한 군대 안에 당위원회하고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군대는 전쟁을 목적으로 전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지휘관들을 앞에 내서 해줍니다. 그 계급도 행정지휘관들이 정치장교보다 계급도 높이 줘요. 높이 줬는데 이 김정일 마지막 때와 김정은 때 와서 이 행정지휘관들보다 정치 장교들을 더 앞에 내세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황병소가 총정치국장 되면서는 총참모장한테 보고도 받고 뭐 인민무력부장한테도 보고도 받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그만침 김정은이가 더 군대를 당 쪽으로 잡아야 되겠다. 이런 데로부터 이제 취해진 그 어떤 문제겠지만은 원래는 전투 명령을 내리는 것은 정치장교가 내리는 게 아니라 행정지휘관이 내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행정지휘관이 권위를 항상 앞에 내세워줬어요. 근데 최근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 정치장교들이 너무 권한이 막강하니까 이제 행정지휘관들을 깔보고 행정지휘관들이 할 일까지도 정치장교가 앞에 나서서 다 해먹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많이 내적으로는 투쟁이 있어요. 많이 그런 걸 갖고 비판도 합니다. 행정대행하지 말라고. 근데 최근에는 이런 걸 보면은 내가 떠난 다음에 있는 일이니까 야, 요즘에 북한군 정치장교들 정말 사기가 좀 나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아니, 황병수가 무력부장부터 앞에 나서서 이러면 그 밑에도 다 같아지는 거죠. 예. 다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정치장교들은 부대 안에 일어나는 일, 말하자면 참모부에서 일어나는 게 부대 관리와 기본 작전이에요.
근데 보위부는 뭐 군대 안에 나쁜 놈들 잡아내라는 게 보위부고, 그다음에 후방부는 군대 군인들 보급문자 잘 공급하라는 건데, 이런 모든 일들을 정치장교들이 특히 부대 당위원회 조직부가 그걸 장악하는데 특히 작전, 참모부가 작전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장악하려면 작전을 하는 작전장교보다 정치장교가 작전이 더 밝아야 돼요. 네. 그래야 장악하잖아요. 그렇죠. 알아야. 네, 그래야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이렇게 작전 전술 방침을 제시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작전을 지금 했느냐, 이렇게 하고 문제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사관학교에서 정치장교들을 키울 때 작전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그 점수 못 따면 정치장교 아야 못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작전은 군사종합대학보다 더 많이 심려를 기울여서 배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오니까 여기 국방부에서 아니 심 선생은 정치장교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작전이 밝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게 밝지 않으면 정치장교 못한다. 네. 그러니까 북한군에는 정치장교와 말하자면 전투병과 행정병과 이 두 축이 있는데, 요 갈등이 최근에는 완전히 이제 정치국의 승리로 귀결이 되고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네요. 네. 그렇죠. 네. 원래 이 총정치국장 일대가 박헌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은 소련군식으로 48년 2월 8일에 창설될 때는 총정치국을 두지 않았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25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낙동강에서 후퇴해서 만들어낸 게 총정치국을 만들었고 박헌영을 거기 앉혔단 말이죠. 남로당 당수. 남로당 당수를. 그 다음에 이 총정치국장들은 뭐 서철이라든지 한익수라든지 주로 빨치산들이 다 해먹었죠. 그런데 이제 그 조명록이나 황병소 때 와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완전히 정치장교의 한판성으로 끝나다 보니까 북한군은 그만큼 당이 지배력을 강화하면 전투력은 약하게 돼 있다. 이것도 또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에서 이제 그 서대장을 하다가 탈북을 해서 한국 들어온 분이 절 만났는데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정치장교들은 다 쏴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네, 저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그랬더니 정치장교들이 그만한 당권을 가지고 아랫사람들을 당적으로 통제하는 과정에 상당히 시달렸다고 그러죠. 그렇죠. 아유, 이렇게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데 얼마나 보기 싫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도 그게 뭐 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데. 예, 그래도 그때를 생각하면 그것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아니 뭐 말 한마디 하면 누구나 다 네. 예, 관통되니까. 지금 이제 황병서 얘기가 나왔는데 탈북하시기 전에도 황병서를 아셨습니까? 그때 그 사람 당중앙위원회 조직 지도부에 있다는 건 알고는 있었어요. 네. 근데 뭐 그때는 이 군부 계통이 아니고 네. 이제 뭐 사회 당 계통으로 있었으니까 당은 노동당 하나이지만은 그러나 또 이렇게 서로 일하는 부서가 다르니까 잘 모르고 있었죠. 지금 황병서가 총정치국을 장악했다면 말하자면 김정은의 최고 가는 신복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황병수를 오른팔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오른팔. 한때 또 최용해가 그 총정치국장 자리 타고 앉았다가 이제 네. 밀려나고 황병서가 현재 하고 있지만 참 황병서야말로 멸사봉공하는 사람입니다. 어제 신년사에서도 김정은이가 뭐 멸사봉무하라 그런 말을 자꾸 쓰는데 이 황병서야말로 우리 저 목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 조직지도부에서 군 간부들을 담당하는 그 부부장을 하다 보니까 네. 얼마나 멸사봉공했으면 그 사람을 그 주요한 자리에 갖다 놨겠습니까? 구태타 못 일어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북한 군 안의 사상 동향을 비롯한 움직임은 황병서를 통해서 김정은이가 다 복을 받는 거였다. 그렇죠. 어떤 인물입니까, 황병서는? 뭐 성격이라든가. 성격은 뭐 목사님 더 잘 아시고 아주 치밀하고 실수가 없고 제가 볼 때는 뭐 이 사람이 이제 뭐 연역에 대해서는 뭐 비전향 장기수의 아들이다. 네. 뭐이다 여러 가지 소리인데 거기 아직 과학적으로 해명이 안 돼서 그렇지만 어쨌든 분명한 한 가지는 이 사람이 무슨 빨치산 가문도 아니고 만경대 가문도 아닙니다. 단지 토대가 그렇게 좋은 건 좋은 아니네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단지 이 사람이 잘 된 건 제가 볼 때는 이 고용이한테 줄을 잘 섰다.
고영희가 김일성이 죽은 다음부터 활개치고 군부대를 돌아다니는데 아마 그때 우리 저 목사님도 같이 다니셨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그 밑에 줄 잘 선 게 황병서와 김영철 통전부장 두 사람이거든요. 김정은의 생모인 고영희가 그렇죠. 군부대를 많이 다녔습니까? 많이는 안 다녔지만 마지막에 우상화 작업에 들어가면서 많이 나타났어요. 언제부터죠? 그러니까 네. 자기가 김정은의 어머니라는 걸 드러내놓고 김종일이가 이제 죽기 한 4년 전 네. 그때부터는 아마 이제 노골적으로 행동을 하기 시작했죠. 그럼 이제 고영희의 존재가 알려졌고 네. 또 고영희에게 줄 쓴 대표적인 인물이 황병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원래 당 조직부에서 일하려면 침이라고 꼼꼼하지 않아 가지고서는 또 배근하지 못해요. 근데 그런 데서 실물 키운 사람이고 네. 또 그런 데서 그 정말 멸사봉공에 대한 사심 없는 충성심을 이제 각인받았고 그러니까 이제 군대 무력을 딱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무력부 육해공군 100만이 넘는 그 군인들 속에 무슨 일이 제기될지 어떻게 알아요? 네. 그걸 그 사람을 거기에 파송해 놓고 파견해 놓고 그걸 통제하게 하고 그걸부터 보고를 받고 그래서 육해공군 전체 군인들이 당이 가르쳐주는 한 방향으로 총구를 돌리라 이렇게 이제 조금 몇 년 된 얘기입니다만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때 느닷없이 황병서가 한국을 왔습니다. 아시안 게임 기간 중에 최용해도 그때 같이 왔었는데 김양곤이 예, 셋이 김양곤 그러니까 예. 그건 왜 왔다고 보십니까? 설이 지금도 뭐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저는 뭐 그때 그 갑자기 이제 어느 한 언론에서 전화가 와서 뭐 순간에 좀 생각해 봤습니다만은 우리 박사님 견해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제 자체로 생각하기에는 그저 드라이브 왔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 드라이브 예. 별 뜻 없이 예, 왜긴가 하면은 이제 아시아 게임은 여기서 진행되고 와 보고 싶긴 하고 네. 그러니까 그 3명 중에 대남을 보던 게 양곤이가 봤죠 그때. 그러니까 양곤이가 발기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시나리오를. 아 먼저 이렇게 가보자. 내 의견을 그러면서 내고. 양곤이 혼자 정훈이한테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고 하니까 황병서를 꼬셨고 둘이가 또 그래 한번 해볼까? 네. 그러면서 근데 체육을 담당한 게 또 이 최영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영애까지 네. 이제 끼자. 이 세 사람이 이제 서로 소통을 해가지고 김정은이한테 보고를 올렸는데 이 세 사람이 올린 보고를 김정은이가 너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한번 가봐. 그러나 뭐 김정은이한테 이 제의서를 올릴 때는 우리가 드라이브를 가겠습니다. 이렇게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가서 뭐 동향도 살필 것이고 남조선 이 수뇌부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겠는지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내세워 가지고 이제 보고를 올렸고 김정은이가 오케이를 하면서 그거 내려갈 방엔 말이야. 좀 이제 권위도 있어야 되겠으니까 경호원들도 데리고 원래 그 경호 받을 사람 군접 경호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네. 그리고 뭐 차계고 갈 거 있나? 직항로 저 비행기 타고 가. 뭐 이렇게 이제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 순간에 그 병수하고 양건이 뭐 영해는 드라이브 내려왔어요. 내가 저 긁고 말았는데 그 뒤에는 뭐 저는 뭐 이제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은 모르겠어요. 그때 국내 언론에서는 이례적으로 경호원도 붙었다. 그렇죠. 네. 북한 수뇌부가 이렇게 갑자기 셋이 움직인 거는 뭔가 다른 뜻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이가 자기 친위대 경호원을 붙여서 선글라스 끼고 또 007들 가방 들고 따라서 다른 타 지역으로 보낸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이런 네. 일이 벌어졌고 전용기가 또 김정은 인류신 60일 그 전용기가 날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또 뭐 일설에는 그때 뭐 평양 비행장도 비행기가 딱 뜨고 또 어서 꼭대기에서 무전을 날렸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다. 우리 비행기 떴으니까 당신의 인천공항 문 열어라. 그래서 뭐 우리 쪽에서 그냥 순식간에 판단해서 뭐 들을 거 없다 해서 열었다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과연 역사에 그 세 사람이 자 말씀하신 대로 드라이브 왕 건지 아니면 뭐 하러 왔는지 이제 언젠가 밝혀지겠죠. 지금 김정은에 대해서는 이제 정은이 하시면서 말하자면 무자격자다라는 심리 상태를 드러내신 걸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맞게 본 건지요? 맞죠, 뭐 그 사람 뭐 스펙이나 경력을 봐서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위에서의 그 해당한 능력은 정말로 뭐 부족한 게 뭐 많죠. 어떤 점이 특히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나는 경제 관리에서도 이 사람이 뭘 알까? 당 조직 관리에서도 뭘 알까? 북한군의 육해공군의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도 무엇을 알까? 아는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밑에서 다 이렇게 해주니까 이제 뭐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수령이 그 후계자로서 교육을 받은 그런 이제 그 시간도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그 어떤 모든 한 개 민족과 한 개라도 국가라는 걸 통솔할 수 있는 정말 백화사전적인 이런 능력은 정말 부족해도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가지고 싶습니다. 북한 고위층에서 그러면은 신 목사님과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저는 뭐 누구나 다, 심지어 황병서 자체도 이건 아니다. 네. 이렇게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두 가지 길이죠. 그렇다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살을 내니 이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대담하게 다른 방향으로 행동을 한다는 게 우리 쉽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는 충실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저도 그 땅을 떠나본 사람으로서 사실 평양을 떠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힘들어요. 결심을 하고 실행에 옮긴다는 게. 행동으로 옮긴다는 건 정말 가족이 있지. 내가 떠난 다음에 가족이 어떻게 될까? 가족을 빨리 어떻게 제3국으로 옮길 수 없겠는가? 여러 가지 문제가 정말 복잡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김종일 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야 된다 할 때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저로서는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단 이제 가족을 같이 못 나왔지만 결심을 하고 이제 행동으로 옮겼는데, 가족을 같이 못 나온 데 대해서는 저는 대한민국 이제 KBS 언론사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어요. 내가 이제 중국에서 대한민국에다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대한민국의 피고를 받아 간다. 근데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언론을 차단시켜달라. 해당한 기간까지. 그랬는데 김포항에 내리는 순간에 KBS가 생방송을 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모습까지 다 찍어서 이제 뉴스를 띄웠다고. 그때 제3국에 있는 분은 평양에 저희 가족을 데빌려 들어갔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성공이 안 됐죠. 될 수가 없죠. 그때 김정진 앵커가 불었거든요. 그게 1998년인데 10월 13일 날. 방송국에서 왜 그렇게 특정 욕심이었을까요? 그건 조금만 좀 참아줬어야 되는. 글쎄요. 그러면 얼마 좋아요. 알 권리 좋습니다. 뭐 알 권리 알아야죠. 그러나 시간을 좀 지체했다 알면 안 돼요. 우리나라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즉각 알아야 된다. 이런 법이 있어요. 그거는 국가의 안위와 즉각적으로 관련된 거에 관해서만 뭐 그렇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저 같은 거 나오는데 무슨 그게. 그러면 같이 저 가족을 어떻게 탈출시키려고 들어가셨던 분까지 잘못되신 건가요? 그분은 삼국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잘못되진 않고 돌아왔지만, 그분이 돌아와서 저에게 이제 얘기를 했죠. 아무래도 대한민국 언론이 터뜨린 것 같다. 그때는 저는 안가에 들어가 있으면서 언론이 나간 줄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알아보니까 언론이 이게 터뜨렸더라고요. 이종찬 국정원장. 김대중 대통령 때. 그때. 이제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 지나갔어요, 저는.
참 가족사로서는 비극이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생사 확인도 그러면 못 하고 있어요. 뭐 후에 좀 여러 가지 채널로 이제 많은 자금을 들여서 이제 노력했지만 안 됐습니다. 아이고 이게 참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네. 아, 가슴이 굉장히 좀 먹먹해 오는데 네. 아무튼 이제 20년 정도 되신 거니까 네. 네. 최근에 그 북한 여러 가지 뭔가 그 지금 말씀하신 북한 고위층의 불만도 좀 누적되는 것 같고 분위기가 평온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북한의 붕괴, 개인적으로는 김씨 왕조의 붕괴 얼마나 남았다고 예측하십니까? 글쎄 뭐 그 시간을 어떻게 단언하겠습니까만 해도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대북 전문가들과 언론과 대한민국의 교회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유수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북한이 많이 변했다. 네. 변해가고 있다. 시장이 생겼고 시장의 활성화와 이젠 뭐 농민 시장으로서 공업화된 시장으로 이젠 전환됐거든요. 그렇게 하고 시장을 둘러싸지 않고서 사람이 살아갈 수 없게 되다니까 시장 경제 원리가 자연히 이제 덧됐고 네. 또 뭐 한류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나니까 북한이 얼마 못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북한은 만만치 않다. 이걸 우리 한국 정부도 또 전문가들도 또 언론에서도 이걸 우리가 잘 이제 알고 대처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외부에서 볼 때 북한은 뭐 금방 무너질 것 같지만 북한식 논리, 이른바 내재적 접근법으로 분석을 해보면 생각보다 오래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북한의 가치관이 우선 국가적 가치관이 우상숭배의 가치관이에요. 우상숭배로서 그 김일성 패밀리를 완전히 신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모든 2천만 영혼들이 내 현실적인 삶과는 상관없이 그 사람들 신으로 보는 거예요. 신으로. 이 때문에 그때 고난의 행군 때도 내가 그때 북한에 있었을 때니까 굶어 죽으면서도 장군님을 더 섬기지 못하고 죽는 것이 한스럽다라는 유언 땅들을 남기고 죽은 사람들에 대한 게 당중앙위원회에서 다 이렇게 한번 모아봤어요. 모아봐서 우리 정치장교들한테는 다 그걸 공개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수령이라는 김일성 패밀리를 중심으로 한 전 북한 2천만 영혼들이 신격화된 그 신이라는 그 사람을 중심에 놓고 하나로 뭉쳐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입이 종교죠. 종교화된 집단은 원래 그래요. 종교된 집단은 내가 믿는 신에 대해서는 열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화된 집단.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첫째 가치관이 그거예요. 두 번째 가치관은 계급적 철학관에 의한 인간 증오 사상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계급적 원수들과는 한 하늘을 이고는 살 수 없다. 그 때문에 미국하고 대한민국은 한 하늘을 이고는 살 수 없는 이건 계급적 원수이고 때려 부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안에 있다고 우리가 추정하는 소수지만 있다고 추정하는 종북들도 종북적 성향 인사들도 계급의 적입니까? 아니죠. 그래가지고 결국 핵 문제까지도 그런 논리로 이제 우리가 풀이될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 가치관을 어떻게 실현하는가 하면은 북한은 자기네의 체제가 있어요. 그것이 프롤레타리아 독재 체제입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체제는 수령, 당, 노동계급, 농민,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서 여맹, 청년, 소년단, 유치원 다 가서
최근에는 거기에 플러스 정북 세력까지 이렇게 몰아였더라고 보니까 체계를 보니까. 예. 북한의 공식 문건에 예, 올라가고. 예. 그렇게 돼 가지고 이게 프레테라 독재 체제인데 여기서 모든 이게 근로단체지요. 정치 조직이에요. 정치 조직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소속돼 있어요. 북한은.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소속돼 있고 당의 용도 하에 이 조직들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고 하나의 사상으로 무장돼야 되고 하나의 사상으로 움직여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하나의 사상이 아닌 다른 사상이 만일 거기서 반려되면 어디로 가겠어요? 프로레타르 독재 무기인 국가보위부나 인민보안성이나 이쪽으로 넘기게 되어 있어요. 네. 넘기게 되면 뭐 항상 입 벌리고 있는 게 정치범 수용소인데 처형받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체제가 네. 그 체제가 붕괴되면 북한은 붕괴돼요. 그렇다면 심주일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가장 빨리 김씨 왕조를 붕괴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 뭐가 있을까요? 실천 방안은 저는 그렇습니다. 종교계는 종교계대로 네. 그다음에 태공사가 여기 와서 외친 것이 외부의 정보가 북한에 빨리 들어가서 북한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알게 되면 이 조직들에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육체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만은 사상은 바깥에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외부의 정보 그다음에 이제 또 이 종교계통에서는 종교계통으로서의 네. 할 일들 하고 이래서 북한 사람들이 지금은 태공사도 얘기한 것처럼 고작 자기가 정말 옳은 길, 진리 길을 찾다 찾아온 것이 우리 대한민국인데 정말 그들도 태공사처럼 다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간부들을 비롯해서. 근데 나갈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갈 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나가야 될지. 물론 3만 명 남아가 탈북해서 여기 한국에 와서 정착하고 사는 문제가 큰 저 사람들한테는 힘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좀 더 확실한 길.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육체는 거기에 소속돼 있지만 사상은 나와 있어야 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면은 거기서 나온 사상이 움직이면 북한은 붕괴가 빨리 되는 거죠. 안창일 박사님 하시는 삐라 날리기 사업 예. 또 베나TV와 함께하는 이 정보 북한에 들여보내는 일 이런 일을 좀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목사님 말씀 그걸 좀 더 이 스펙트럼을 넓히고 질적인 걸 강화하면은 이런 분도 생각을 바꾸는데 다른 북한의 간부들도 기회가 없어서 사실 바꾸지 못하고 또 바꿨다 했을 때 그 처벌이 가장 잔인하거든요. 북한이 연좌제 이름으로 가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 변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체제가 정당하고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 체제는 오래 갈 수 있지만 모순이 너무너무 드러나가지고 이제 뭐 거의 거덜날 때가 되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정말 불과 얼마 안 남았다. 몇 년 안에 저 엘리트들이 확 돌아설 수도 있다. 이런 희망적인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국방부가 그 방송을 이렇게 부활시키지 않았어요. 네, 대북 선전방송 심리전. 예,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북한 일제대 군단 장병들에게 정말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근데 그것이 응답이 돼서 제가 일주일에 3번씩 그걸 하거든요. 지금 일주일에 3번씩 해요. 그래서 이게 일제대 군단들 태공사가 이번에 인터뷰 내용 보니까 일제대 군단들이 빨리 우리 한국의 정보를 더 많이 알아가지고 여기서 무슨 일이 나야겠다. 부대가 단체로 너무 그래서 내가 야 태공사 이거 나하고 심정이 통하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하루 빨리 만나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저도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 엘리트들이 정말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흔들리고 있고 이제 마지막 그 보루가 이제 선군 정치의 그 잔여물인 이 군인 엘리트들이 결국 아직 그 체제 유지의 근간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전방 1군단, 5군단, 2군단, 4군단 이 전방 군단의 엘리트들이 생각을 바꾸면 아는 게 아니라 집단으로 넘어오는 일이거나 집단으로 평양으로 포문을 돌리거나 이런 일은 우리가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언젠가는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오기 전에도 이제 방송을 하고 왔어요.
일제대 군단 정치 군관들에게만 이번에 타켓을 내가 그렇죠. 돌려서 했는데 그래서 내가 행동으로 옮기라고 이런 방송을 요즘에 내가 네. 최근에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이 하면 잘 안 들을 수 있지만 내가 누굽니다. 전 총정치국 중주하 누굽니다 하면 북한 군인들이 그냥 귀가 그냥 솔깃해 가지고 들을 수밖에 없고 또 자기의 어떤 그 말하자면은 그 찔러줄 만한 데를 팍팍 찔러주니까 너무너무 시원할 겁니다. 그렇죠. 제가 북한에서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도 못 떠나고 막 이럴 때 황장엽 선생이 여기에 이제 한국으로 왔을 때 그 정보가 저에게 큰 역할을 했어요. 황장엽, 김덕홍 두 분이 한국으로 오신 게. 그걸 보고 이제 직접적인 결심을 하신 거고. 그때 이제 결심이 거의 80~90%까지 올라갔을 때인데 그 정보로 인해서 배를 채웠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북한의 엘리트 군인들 행동을 하려면은 가급적 좀 빨리 해라라는 말을 덧붙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빨리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군 안에 이제 정치부가 장악하고 있는 당 조직을 통한 이제 사로총 조직, 보위부 아이들이 장악하고 있는 모든 군인들에 대한 감시 상엄해요. 그게 상엄하기 때문에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중 삼중, 삼중 이렇게 겹쳐 있죠. 그래서 결심을 했더라도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기까지는 간단한 일은 아니다. 제가 한번 해보니까. 나를 의심한 건 우선 북한이 없었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건 오직 나만. 누구하고도 뭐 이건 공유할 정보가 아니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움직였으니까 뭐 성공할 수밖에 없었지. 자, 안찬일 박사님, 오늘 우리 심주일 목사님 말씀 쭉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네, 뭐 우리 총정치국에 계시다가 이게 총정치국 조직 부국장만 해도 지금 평양시당 책임비서하는 김수길이가 총정치국 조직 부국장 하다가 시당 책임비서로 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황병서는 더 뭐 말할 것도 없고 거기서 이제 중자로 계시다가 오셔서 그것도 이제 다른 일도 아닌 이 목회 일을 하시면서 참 크리스찬으로서 열심히 이게 선교하시고는 거 보면 우리가 존경심을 많이 가지는데 항상 저는 목사님을 곁에서 볼 때 북한의 저런 간부들이 좀 쉽게 생각을 바꾸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바꾸라 말만 해서는 사실 안 됩니다. 바꾸었을 때 당신의 어떤 인센티브도 있다. 이제 이런 좀 우리가 좀 구체적인 걸 북한에 제시하는 그런 단계로 갈 때 김정은 정권이 쉽게 올라가는 것이지 그냥 한번 바꿔보세요. 이런 이제 어떤 제안 같은 거는 단계를 넘어섰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좀 적극적인 행동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심주일 목사님의 탈북 동기 그리고 지금 어떤 활동을 하신지 이 얘기는 다음 회에서 계속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베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후원금을 받으면 후원기관이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여러 종류의 청탁을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베나TV의 제작에 관여한다면 이는 배우고 나누자는 저희의 취지를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몇몇 시청자분들이 가끔 후원을 해주십니다만 그때마다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럽습니다. 베나TV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베나TV가 앞으로도 꾸준히 알찬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